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미 외교와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이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재확인했는데요. 미국 측은 중국의 위협과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동맹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한미 2+2 회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전문가와 함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지난 17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전용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미 국방장관의 전용기로 핵 전쟁 시 공중지휘본부로 활용됩니다. 국방부는 차량 10병을 포함한 정식 사열로 오스틴 장관을 환영했습니다. 뒤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전용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건 11년 만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은 2+2 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두고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반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북 압박과 외교적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goals of this policy are clear. We are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ducing the broader threat the DPRK poses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improving the lives of all Koreans,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정 장관은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다.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핵과 관련해선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2 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장관 간 별도 회담에서는 공동 성명에 담기지 않은 미국 측의 대북 인식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일본 방문에 이은 이번 방안이 중국 견제 목적도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의 위협 세력으로 중국과 북한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Given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bo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hina, the U.S.-ROK allianc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블링컨 장관도 정의용 장관과의 별도 회담에서 북한이 예민해하는 인권 문제를 거듭 거론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보다 더 장기적인 중국과의 전략적인 경쟁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중국과의 경쟁에는 미국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 소위 말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어떤 연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에 따른 인권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블링컨 장관은 KBS와의 인터뷰 자리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we're also dealing with the challenges of today and the challenges of tomorrow. And so finding ways to cooperate, coordinate on those issues remains very important. 네, 지금까지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내놓은 대북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안에서 앞으로 대북 정책, 포괄적인 대북 정책이 수주 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번 한일 양국 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북 정책의 윤곽이 좀 나왔다고 보시나요? 뭐 공식적이고 명백한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 측이 강조한 것은 외교와 비핵화였었는데 결국 뭐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외교는 한편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다른 점은 이제 정상회담과 같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회담 중심의 바텀업으로 갈 거다라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재와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지고 가겠다라는 입장도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하고 비교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전망은 좀 팽팽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과 북한을 동일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 매번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어떻게 또 얼마나 협조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른바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협상 카드 혹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악관의 발표라든가 이번 양회에서 나온 중국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확산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이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도발을 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한미군이 증강된다거나 혹은 항공모함이 추가 배치된다거나 한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는 것은 결국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사님, 이번 회담 모두 발언이나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은 미국 측이 다소 이제 강경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었는데, 근데 한미 공동 성명을 보면은 뭐 북한 비핵화 또는 뭐 중국 관련 이런 것들은 좀 언급이 빠져 있었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구체적으로 그 미일 간에 발표했던 내용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쟁점들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든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든가 하는 원칙들은 다 저희가 수용한 셈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일본과 달리 센카쿠 열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한 사안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관련돼서는 핵과 탄도미사일의 핵심적인 관심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추후에 계속 협의하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할 이야기가 좀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도 한미 2+2 회담에 임박해서 대남, 대미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까지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 김 부부장은
훈련의 규모가 줄었다고 해도 동족을 겨냥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없애는 방안을 이미 최고수뇌부에 보고했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남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남북 군사 합의 파기까지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담화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지만 수위를 다소 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고 대응했습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게 이제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어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담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면서 대북 정책의 초점은 외교와 비핵화라는 걸 다시 강조했습니다. With the comments you referenced, but the comments I'm actually most interested in today.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틀 만에 이번엔 대미협상 실무 책임자였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섰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를 내고 미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해왔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날에도 제3국을 통해 대북 접촉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접촉 제안을 북한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ached out. We obviously have a main series of a number of channels as we always have had that we can reach out. 최선희 제1부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어떤 북미 대화도 이뤄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추가 제재가 거론되는 등 미국이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과 마주 앉을 생각이라면 이런 몹쓸 버릇부터 고치라고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에서는 회담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2+2 회담에 맞춰 북한의 릴레이 담화가 나온 상황.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도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최 박사님,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도 모두 실렸는데요. 지난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북한이 예고한 조치들을 실제로 이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담화가 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하면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핵이라든가 ICBM 발사와 같은 것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했을 때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의했던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고요. 또 바로 제재 수위가 올라가면 지금 북한 경제 현황이 녹록치 않은데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평통을 폐지한다거나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구는 없앴다가 또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부담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군사합의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기는 또 북한이 또 다른 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미국이 북한에 이제 접촉을 제안했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를 이제 백악관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이거 사실 북한이 특별한 반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이런 걸 인정한 시인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하나는 미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북한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북한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이 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명분 쌓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이 그 외교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좀 밝히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밝히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접촉을 시도했다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미국보다 먼저 북한이 미국이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밝히면 체면을 좀 구기는 측면도 있어서 아예 먼저 발표해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릴레이 담화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굉장히 조용히 있던 북한의 말문이 트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호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선희 담화를 보면 내가 담당자인데 당신이 전화하면 절대 받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북한의 의도를 보면 자기들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미국이 만나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 미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들고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북한 행태로 보면 저쪽 상대편 당담자가 정해졌을 때 좀 길들이기 차원에서 오래 뜸들이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결국에는 대화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의 한 누리꾼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쪽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주민들 일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초특급 방역 조치가 무색할 만큼 평온한 북중 접경 지역으로 함께 가보시죠. 짐 수레를 끄는 소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커다란 짐을 이고 한 손엔 물통을 든 여성. 친구들과 여럿이 철봉에 매달려 운동을 하는 소년도 보입니다. 이달 초 중국의 한 누리꾼이 북중 접경 도시인 양강도 해산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강진에 버금갈 정도로 추운 지역인 만큼 아직도 곳곳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对面那一片就是整个的朝鲜惠山市区这一块了，其他的景也都是今天新采的。 조선중앙TV에서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 일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마을 한켠에 마련된 우리에서 돼지를 키우는 모습도 이색적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지붕 위에서 채소나 빨래를 말리기도 하는데요. 전력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태양광 패널도 설치돼 있습니다. 基本上每家每户的房顶都是装有太阳能光伏板的。这些太阳能光伏板晚上的时候就会取下来拿回屋照明用，白天装上吸取太阳能。 이동 제한령에도 불구하고 황해남도 해주와 함경북도 운성을 오가는 장거리 노선 열차가 운행 중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동네 꼬마들은 끼리끼리 모여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코로나19 초특급 방역 단계인 만큼 북중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는데요. 누가 집에 찾아왔을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촬영이 제한되는 북중 접경 지역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강렬한 악역은 때로는 주인공보다도 더 시청자들을 사로잡곤 하는데요. 최근 조선중앙TV가 북한을 대표하는 악역 배우들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감나는 북한 배우들의 악역 연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라 이니나 소리 감춘 데가 어딨냐? 난 모른다. 모른다 좋다. 야! 애새끼
얘길 베껴라. 칼바람이 부는 겨울 강가. 악역이 여성의 애원을 뿌리치고 아이의 옷을 벗겨 강물에 빠뜨립니다. 또 다른 영화에선 무력에 빠진 남성이 이웃을 죽음으로 내몰고 친자식에게도 총부리를 겨눕니다. 이걸 봐라. 이러면 우리 집안이 어떤 세상에 와도 3대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북한에서 악역 전문 배우로 인기를 끈 황영일, 방석운 배우입니다. 황영일이 연기한 악역 중에서는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도 있습니다. 이 역할이 공분을 사면서 황 배우는 실제로 길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조선 땅에서 또다시 대포 소리가 울려야 정신이 들겠소? 내가 그를 대표해서 의부 대신이 조인을 하십시오. 영광을 축하합니다. 야랄했다. 북한의 유명한 악역을 모아 집중 조명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증오로 원수를 단죄한 영화인들. 배우들이 악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적의 부정을 폭로했다는 겁니다. 계급적 원수를 환상적으로 대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멸의 시초가 열리고 궁극에는 아예 멸망한다는 철의 진리가 사무치게 울리는 영화는 계급 교양의 산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매체가 최고의 악역들을 조명한 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등 배격해야 할 대상들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외부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을 채택하고 사상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지난 1월 초 열린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에선 청년 세대 띄우기가 한창입니다.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1,300여 명의 청년들이 탄광이나 농촌으로 자원해서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마당 경제에 익숙한 북한 청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경제 현장으로 간 걸까요? 북한 매체들은 이 청년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사회주의 사상 무장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청년을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김일성 광장. 어둠 속 수만 개의 횃불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청년 학생들의 횃불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함성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횃불들. 순식간에 선전 문구들이 완성된다. 횃불 행진에 동원된 청년들은 모두 3만 7천여 명.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만들며 충성을 다짐했다. 북한 매체는 일제히 청년들의 사상 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청년들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사상의 변색 갈색을 모르고 당이 가리킨 붉은 화살표 따라 높은 노도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전례 없이 화려했던 횃불 행진. 청년들은 김 위원장을 찬양하며 끝을 맺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 매체는 북한 전역이 청년 탄원 운동으로 들끓고 있다는 보도를 연일 내놓고 있다. 전국적으로 천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했고 지금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탄원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시를 떠나 농장이나 탄광은 물론 산림 복구 현장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북한 청년들. 당에 대한 충성과 보은을 지원 이유로 꼽았다. 당의 품속에서 행만만을 알고 자란 우리가 당이 부르는 것으로 가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이렇게 따뜻이 바래준 동지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더 높은 석탄선을 쌓아가는데 조금 힘이나마 다 바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지난 8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노동력의 핵심 축인 청년들을 내세워 경제발전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코로나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부의 많은 자원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젊은이들이 노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정말 체제에 친화적인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데 또 기여할 거라고 이제 체제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제 북한 청년들은 주요 고비마다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6.25 전쟁 직후 북한 당국은 청년들을 전후 복구에 적극 동참시켰고 고난의 행군이라 불릴 만큼 경제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에도 청년들을 각종 건설 현장에 동원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집권 초기부터 여러 건설 경제 분야의 청년들을 앞세웠다. 마식령 스키장,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등 대표적인 치적 사업들이 모두 청년들 손으로 완성됐다. 김 위원장이 청년층에 보인 각별한 관심도 주목할 부분이다. 집권 초인 2012년 6월,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소년단 창립 66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공개 연설을 했다.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 두 달 뒤 청년절 경축 행사 때는 전국 각지의 청년 대표 만여 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20년 넘게 중단됐던 전국 청년 미풍 선구자 대회도 부활시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된 청년들을 칭찬하기도 했다. 해리한 김정은 시대의 송년 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는 송년 영웅이여 만날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급기야 청년 강국 구호까지 내세우며 청년층 감싸 안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여기엔 사회주의 배급 체제 대신 장마당 경제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약 1990년대 전후 정도에 이제 태어난 세대이고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서 이제 자란 세대인 거죠. 국가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국가에 완전히 종속된 것도 아닌 굉장히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그 성격을 가진 세대로서 젊은 청년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청년 세대를 감싸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상과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단속,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사회주의라 불리는 한류다. 디지털 기술 확산과 함께 북한에도 외부 문화가 유입되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도 높아졌다. 그리고 이 외부 문화에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친구는 어디 가서 함부로 뭐 발설 안 한다, 우리끼리는 비밀을 공유한다, 이런 친구들 모임에서는 늘 얘기됐던 게 한국 드라마고 한국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는데 특히나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은 청년 사상 단속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념과 사상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만큼 불순한 문화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청년이 가진 특성상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약간 잘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체제는 계속 그런 식의 이제 통제를 이게 바로 이렇게 느슨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세대를 전면에 내세워 경제 발전과 사상 재무장을 꾀하는 북한.
그러나 변화에 민감한 장마당 세대들이 경제 현장 투입을 자원하고 있다는 북한 매체 보도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요즘 2030 세대들은 빠른 비트와 리듬이 들어가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네, 이런 힙합 음악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윤 리포터가 만나봤죠. 네, 피스, 내 소원은 평화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이었는데요. 아마추어 음악인들이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음악이 우리가 흔히 아는 힙합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음악이라면서요? 네,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의 비트 위에 여러 사람이 랩을 하는 사이퍼라는 형식입니다. 청춘들이 전하는 신나는 평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통일부가 주최하는 피스, 내 소원은 평화 프로젝트 음원 녹음 현장입니다. 근데 왜 또 편을 가리고 손가락질 낼때 UNIT와 이제 평화가 됐세. 전국에서 랩 좀 한다는 청춘들이 모여 평화의 메시지를 녹여내고 있었는데요. 여행하는 꿈을 꿔봐 dreams come true peace.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여러 사람이 하나의 힙합 비트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사이퍼 형식입니다. 제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네요. 다들 녹음실엔 처음 와봤는데도 프로 가수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와 통합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6명의 청년들이 의기투합했는데요. 낯설게만 느껴졌던 통일의 의미가 힙합의 리듬을 타고 우리에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기 위해 청년들이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 다시 모였습니다. 다들 촬영을 앞두고 긴장된 표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포항에서 올라온 김인태 씨가 황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잠깐만 보자. 누가 안 왔나 보자. 이따가 선생님 오시면은 출석 잘하고 자가 진단하고. 아침 조회를 하는 건데 조회를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반 애들이 잘 들어오고 있나 해서 확인차 지금 한번 들어갔어요. 중학교 도덕교사인 임태 씨. 학생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네. 이런 활동을 제가 직접 해서 아이들이 본다면 조금 더 편하게 통일이나 북한 문제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지원하게 됐는데 돼버렸네요. 네.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 시작. 분단과 통일 내용을 담은 가사가 흥겨운 힙합 비트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뒤이어 서욱진 씨의 순서가 됐습니다. 강원도 인제 전방부대 장교 출신인 만큼 욱진 씨에게 평화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평화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죠. 전쟁이라는 게 이게 참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정말 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좀 피부로 좀 많이 느꼈죠. 의과 대학생인 김의서 씨는 앞으로 한반도에 펼쳐질 평화를 노래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평화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고 하네요.
가사도 쓰고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녹음도 하고 뮤비도 찍으면서 이제 갈수록 그 평화에 대한 저의 이해도나 약간 생각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가는 거는 느꼈어요. 어떤 가사에는 남북 이산 가족의 아픔이 담겼습니다. 참가자들 모두가 가사 하나하나에 담은 평화와 통일 이야기들이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촬영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은 처음이지만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 않았는데요. 이 계속된 촬영으로 지쳐갈 무렵 참가자들을 응원해주기 위해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연예인이 등장하자 참가자들 시선이 일제히 쏠립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힙합 여제라 불리는 가수 치타와 최근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끈 레원도 참여했는데요. 평화랑 통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고요. 막상 끝나고 나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는데요. 참가자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대한민국 사람들과 사이퍼를 했다면 나중에라도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사이퍼를 해보는 게 제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2030 세대가 힙합 비트 위에 담은 평화의 메시지. 다음에는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데 어울려 평화의 힙합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내고 말레이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돈 세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아온 북한 사업가 신병을 미국에 인도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북한 외무성은 배후 조종자인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국보로 지정돼 있는 평양종 영상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